12번째 노트이고요. 이 12번째 노트에서는 접근 제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에서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제 뭘 상속하고 싶으면 extends를 써가지고 상속하는 부모 클래스를 나타내죠. 근데 extends를 안 쓰면 그 클래스는 부모가 없는 클래스가 아니라 그것의 부모는 자동으로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상속 계층도를 그리면은 항상 그 응용에서 상속 계층도를 그리면 그 꼭대기에는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고요. 오브젝트 타입의 리모컨에는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배열도 객체니까 유지할 수가 있고 열거형 상수들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유지 못하는 건 원시 타입인데 원시 타입도 오브젝트 객체에 대입하면 유지가 돼요. 자동으로 래퍼 클래스 객체로 바뀌어가지고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브젝트 클래스에는 몇 가지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들 메소드는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정의할 때 재정의해줘야 여러분들의 클래스에 대해서 올바르게 동작합니다. 그것들을 정의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레코드는 그런 메소드들도 알아서 자동으로 만들어 주니까 간단한 불변 클래스를 만들 때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세터가 없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 때는 레코드로 만들면 편한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접근 제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에는 총 4종류의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Public, Protected, Private, 그리고 Default. 근데 Default는 저렇게 써놓으니까 마치 접근 제어를 우리가 표시할 때 디폴트는 저런 디폴트 키워드를 쓰는 것처럼 좀 되어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표시를 안 하면 이제 보통은 디폴트죠. 그래서 총 4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 정의하는 것들을 보면 독립적으로 정의하는 게 있고 독립적인 거 안에다가 또 뭔가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거에는 두 가지 접근 제어를 수식할 수가 있어요. Public 아니면 Default.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임포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패키지가 있을 때 그 패키지에 있는 퍼블릭 클래스만 우리가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독립적으로 정의하면 다른 독립 요소 안에다 정의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정의하면은 이제 퍼블릭 그리고 안 쓴 경우 두 가지가 있고 안 쓴 경우 디폴트로 하는데 얘는 임포트와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다가 이제 내부 멤버 변수나 메소드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이들은 이제 총 4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총 4가지가 가능한데 보통은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둘 중 하나를 쓰는 거고요. 안 쓰면 디폴트인데 클래스의 경우엔 인터페이스는 좀 달라져요. 좀 이따 얘기할 텐데 클래스는 안 쓰면 이제 디폴트가 됩니다. 디폴트. 그래서 그런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굳이 디폴트로 만들 이유는 별로 없어요. 어떨 때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까먹고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자바는 모든 요소를 개별적으로 접근 제어를 수식해 줘야 되는데 그냥 코딩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을 빼먹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프로텍티드로 쓸 수가 있는데 이 프로텍티드는 주로 상속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도 이제 프로텍티드라는 게 있고요. 이제 C++ 때를 생각해 보면 프로텍티드는 외부에서는 프라이빗과 같고 자식한테는 퍼블릭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자바도 비슷한데 자바는 프로텍티드인 경우에는 같은 패키지는 애들한테는 퍼블릭이 돼요.
그래서 조금 의미가 C++하고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내부 클래스가 있을 수 있는데 쟤는 아무것도 수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메소드 내부 클래스의 경우에도 그 클래스의 멤버 변수나 메소드는 또 네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근데 클래스 자체는 접근 제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 권한이 있는 것만 우리가 단순 이름 또는 완전 이름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인 얘기인 거고 조금은 이제 요소들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살펴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래스는 내부적으로 네 가지 접근 제어, 클래스 내부 멤버는 네 가지 접근 제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클래스는 안 쓰면은 디폴트가 되는데 인터페이스는 안 쓰면 퍼블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또 약간 자바에 익숙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가 있는데 클래스는 안 쓰면 디폴트, 인터페이스는 안 쓰면 퍼블릭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인터페이스에서 메소드를 선언할 때 퍼블릭을 별로 안 써요. 안 써도 퍼블릭이니까.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이제 퍼블릭 아니면 프라이빗, 프로텍티드가 없어요. 또 인터페이스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놈의 경우엔 얘도 클래스 정의의 또 다른 방법인데 이놈에는 상수들을 먼저 쭉 나열하게 되겠죠. 이게 열거형 상수들인데 걔네는 기본적으로 퍼블릭입니다. 뭐 걔네들 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고요. 그리고 이놈에서는 생성자를 정의하면은 무조건 프라이빗으로 정의해야 됩니다. 프라이빗으로 정의 안 하면 문법 오류가 나요. 프라이빗으로 정의해야 된다. 레코드의 멤버 변수는 또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입니다. 레코드는 정의할 때 함수처럼 정의하게 되는데 거기 나열된 게 멤버 변수로 되는 거죠. 근데 그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이고요. 이 레코드를 만들게 되면은 생성자를 하나 제공해요. 그 생성자는 그 나열되어 있는 매개 변수만큼 받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 생성자는 또 퍼블릭입니다. 그리고 그 접근 권한을 내가 뭔가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페이스 열거는 좀 특수한 거니까 논외로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클래스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텐데 클래스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퍼블릭 아니면 프라이빗으로 수식하는 게 맞습니다. 디폴트로는 멤버 변수를 또는 메소드를 디폴트로 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만든 이유는 까먹은 거죠. 그런 경우이고. 그럼 프로텍티드는 언제 쓰냐? 그거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로텍티드는 자식이 편하게 쓰기 위해서 프라이빗 대신에 프로텍티드로 간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C++에서 그렇게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식을 우리가 원칙은 원래 우리가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그것을 조작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캡슐화죠. 그래서 강건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강건성은 자식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번거롭더라도 프로텍트라는 게 아니라 부모는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자식이 물려받는 멤버 변수를 하더라도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걔를 조작하기 위한 메소드와 게터와 세터를 만들어주고 자식은 그 게터와 세터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지만 게터와 세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는 것이 맞는 캡슐화에 맞는 방법이 되겠지만 그러면 자식이 내가 보유한 멤버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이름으로 접근할 수가 없고 계속 함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바꿀 때 세터를 써야 되니까 번거로운 경우가 좀 있어요. 그 번거로운 거를 탈피하고 싶을 때 이제
사람의 습관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private 대신에 protected로 권한을 줘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캡슐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경우 말고 또 어떤 경우에 프로텍티드를 우리가 쓸 수 있냐면은 외부에서는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외부에서 쓸 필요는 없어요. 자식은 필요로 하는 메소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텍티드로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자식만 필요하고 밖에서 그 부모 리모컨으로는 호출할 필요는 없는데 자식은 여전히 자식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소드는 퍼블릭으로 하면 밖에서도 부를 수가 있는 형태가 보통 되는데 이제 프로텍트 해놓으면 이제 패키지로 묶어주면 다른 패키지에 그거 쓸 때 프로텍티드도 호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자식이 필요한 메소드는 프로텍트로 만들게 되겠고요. 외부에서 사용이 필요는 없지만 자식이 반드시 또 재정해야 되는 것도 이제 프로텍티드로 갈 수가 있습니다. 두 개 같은 이유인데 하나는 일반 메소드고 하나는 추상 메소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식이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꼭 재정의하게끔 유도하고 싶으면 일반 함수인데 그러니까 추상 메소드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어떤 메소드를 부모에 만들어 놨는데 자식이 그냥 쓰면 안 돼. 자식이 쓰고 싶으면 뭔가 어떤 일을 해야 돼. 그럴 경우에는 이제 프로텍티드로 또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쓰는 어떤 예로 대표적인 예로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클래스를 가지고 한번 이 접근 권한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프로그램할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클래스가 있고 B와 C가 있는데 A, B, C는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예요. 그 다음에 D와 E는 이 A와는 다른 패키지에 있고 둘이 D와 E는 같은 패키지에 있습니다. D와 B는 그런데 A를 상속받고 있어요. 모든 경우가 여기 중에 하나에 속할 거예요. 우리가 쓸 때. 그럼 이제 A에 4개의 멤버 변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뭐 저걸 멤버 변수로 나열해 놨는데 멤버 변수가 아니라 4개의 메소드가 있고 그 메소드가 각각 private, protected, default, 또 public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멤버 변수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멤버인데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제 멤버 변수로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N1, N2, N3, N4 4가지 이제 종류가 있다. 그럼 각각의 저 종류들을 이제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 할 때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먼저 B부터 봅시다. B는 A를 상속하고 있는 애예요. B는 A를 상속하고 있는 애니까 이 B는 A에 있는 모든 멤버 변수를 접근 권한과 상관없이 어떻게 돼? 물려받고 있죠. 다 갖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소유한 애들이에요. N1, N2, N3, N4. 소유하고 있지만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내가 메소드를 정의할 때 이 N2, N3, N4는 직접 접근해서 쓸 수가 있죠. 그런데 N1은 프라이빗이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 직접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프라이빗은 그 클래스에서만 접근할 수 있고 상속을 하더라도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N2는 프로텍티드니까 당연히 자식이 할 수가 있는 거고 N3는 퍼블릭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디폴트인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퍼블릭, 다른 패키지에 있는 애들한테는 프라이빗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세 개는 얘는 돼요. 그럼 이제 C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C. C는 A와 관련이 없어. 직접적인 상속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C가 A와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용 관계로 인터랙션을 해야 돼요. 사용 관계로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는 멤버 변수로 내가 A 객체를 유지할 수도 있고, 여기서처럼 인자로 A 객체를 받을 수도 있고, 요 다른 예지만 요처럼 지역 변수에서 A 객체를 생성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는 메소드인데, 자기의 메소드인데 A를 인자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에 갖고 있는 네 가지 멤버 변수를 얘가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N2, N3, N4는 완전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접근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여전히 같은 패키지에 있어도 프라이빗인 경우에는 접근이 안 돼요. 어디서도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N2는 protected인데 요게 조금 헷갈리는 거죠. 이제 C++에서는 자식들에게만 퍼블릭인데 자바에서는 이제 protected이면 같은 패키지 있는 애들에게도 오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N2도 쓸 수 있고, N3는 퍼블릭이니까 당연히 쓸 수가 있는 거고, N4는 패키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C는 A와 같은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M4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 B와 C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D로 가보겠습니다. D는 A를 상속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패키지예요. 그럼 D도 B와 마찬가지로 4개의 멤버 변수를 모두 물려받아서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어서 또 함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보면 쓸 수 있는 게 뭐만 쓸 수 있어요? N2와 N3만 쓸 수 있어요. 당연히 N1은 프라이빗이니까 직접적으로 못 써. 그리고 모두 못 써. N4도 못 써요. N4는 무슨 권한? 디폴트예요. 패키지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E는 상속도 안 하고 다른 패키지에 있는 애예요. 그러면 얘는 A를 메소드의 지역 객체로 생성했는데 뭐만 접근할 수 있냐면 N3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N1은 프라이빗이가 안 되고 N2는 프로텍티드인데 같은 패키지에 있지도 않고 상속도 안 하고 있으니까 N2에도 직접 접근할 수가 없고 N4도 디폴트 패키지 갖고 있으니까 못해요. 그래서 안 돼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뭐가 있냐면 D는 N1, N2, N3, N4를 물려받고 있잖아요. 갖고 있어요. 근데 저 N1, N2, N3, N4는 클래스 D의 Private, Protected, Public, Default 멤버라고 생각하면 얘가 그걸 접근할 수 있는 게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E가 D의 객체를 접근할 때 뭔가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멤버에 대한 접근은 애초에 A가 지정한 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얘가 물려받더라도 얘가 물려받아서 얘가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얘 입장에서는 걔가 얘의 프로텍티드다. 얘의 디폴트다 그러면 얘가 원래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N1, N2, N3, N4는 얘가 유지하고 있더라도 얘에 대한 그 멤버들에 대한 접근 권한은 뭘 기준으로 해요? 최초 있는 애. 원래 거에서 A에 지정되어 있는 이 접근 권한대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 객체를 만들더라도 이 D는 M1부터 M4 네 가지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N3 말고는 접근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 권한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최초 그게 선언되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선언되어 있는 곳.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프로텍티드는 이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식에게도 퍼블릭이고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들한테도 퍼블릭 개념이에요. 그럼 왜 자바에서 그렇게 설계를 했을까? 자바에서는 접근 권한을 그 강한 거부터 낮은 거로 분류하면 어떻게 했냐면 프라이빗이 제일 강한 거고 그 다음에 디폴트고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예요. 그리고 퍼블릭.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얘가 더 얘보다는 약한 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패키지한테 프로텍티드도 열려 있는 형태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강한 순서. 강한 것부터 약한 게 퍼블릭.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텍티드가 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C++하고 조금 다른 의미로 같은 패키지에서는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접근 권한은 그렇게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자바는 조금 더 이제 모든 게 좀 더 엄격하죠. 그래서 이제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 그 접근 권한을 더 강화시킬 수는 없어요. 약화시킬 수는 있는데 강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퍼블릭이면 퍼블릭으로만 정의할 수 있고 프로텍티드면 퍼블릭 프로텍티드, 디폴트이면 퍼블릭 프로텍트 디폴트, 프라이빗이면 재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는 요 흐름을 따라가요. 얘면 얘와 요 세 개로 내려가는 거고 프로텍티드면 똑같이 프로텍티드로 재정의하거나 퍼블릭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디폴트나 프라이빗으로 정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접근 권한을 더 강화시킬 수는 없고 약화시킬 수만 있다. 인터페이스는 뭐 퍼블릭, 메소드 또는 프라이빗이니까 퍼블릭만 재정의할 수 있으니까 뭐 복잡할 게 없고요. 그리고 항상 이 접근 권한이나 이런 상속 관계에서 왜 허용하지? 왜 이런 문법이지?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이제 항상 우리는 객체지향에서 상속할 때 다형성을 활용하고 싶어서 상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형성을 위해서 상속할 경우에는 주로 부모 리모컨을 가지고 다양한 후손 객체들을 처리합니다. 그럼 이 부모 리모컨을 가지고 자식들을 처리할 때 모순되거나 어색한 게 없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룰들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더 쉬우니까 얘부터 살펴볼게요. 자바에서는 이제 책 예외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X, Y를 예외를 발생시켜요. 체크드 예외를. 그럼 얘는 그거보다 적게 발생해도 돼요. 왜냐하면 부모 리모컨을 쓰는 사람은 그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뭘 기대를 해? X나 Y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기대하죠. 근데 X만 발생해. 문제가 없죠.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리모컨은 X만 발생할 걸로 기대해. 근데 얘가 실제 X 말고 다른 걸 발생을 해. 그러면 기대했던 거 전혀 다른 거니까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얘는 X인데 얘도 하나하나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형성으로 우리가 부모 리모컨을 이용해서 자식, 더 나아가 자식보다 더 아래에 있는 후손 객체들 처리할 때 문제가 없어야 되겠고 자바는 엄격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엄격성을 위해서 이렇게 그 문법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근 권한으로 와서 살펴보면 접근 권한은 강화할 수는 없고 약화할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두 개도 보면 둘 다 이상한 것 같아. 자, 얘부터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조금 이해하기 쉬우니까. 퍼블릭인데 프로텍티드로 바꿨어요. 이건 강화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부모 리모컨으론 누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누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부모 리모컨은 그냥 눌러도 되는데 누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못하게 해놓는 거예요. 얘도 이상한 것 같아. 부모는 못하게 돼야 되는데 자식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약화시켰으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얘는
부모 리모컨 입장에서 보면은 못하는 게 크게 이제 얘처럼 문제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얘로는 안 되지만 얘를 풀을 부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부모 리모컨으로는 풀을 못 부르죠. 약화시켰으니까 못 불러요. 못 부르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리모컨을 바꾸면 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없다. 만약 쟤를 부르고 싶으면은 이제 리모컨을 바꿔서 써라. 타입 변환을 해서 써라. 이런 개념입니다. 얘도 조금 어색하긴 한데 얘가 더 심각한 거니까 얘는 못하게 해놓고 얘는 허용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접근 권한과 관련된 자바의 접근 관련된 얘기는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오브젝트 클래스로 나오겠습니다. 오브젝트 클래스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또 설명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설명드리면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익스텐스를 이용해 가지고 부모 클래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것의 부모는 오브젝트 클래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오브젝트는 항상 상속 계층도에서 맨 꼭대기 루트 클래스가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 타입 리모컨으로는 모든 종류의 객체들을 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는 이제 원시 타입은 유지할 수는 없고 원시 타입을 대입하면 이제 래퍼 객체로 바뀌어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돼요. 물론 오브젝트에 이런 new, int, o를 유지할 일은 별로 없는데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시해드린 예뿐이에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런 오브젝트, 다양한 애들을 유지할 수 있는 클래스가 있고 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범용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할 때 다음 장에 설명드리는데 범용 클래스를 사용할 때 이제 이 오브젝트를 이용해 가지고 코드들을 각 타입 인자마다 만들지 않고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뭔가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자바가 갖고 있는 여러 C++와 비교했을 때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오브젝트라는 거,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브젝트 클래스에는 여러 개의 퍼블릭 메소드가 있고 클론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소드들을 거기에 만들어 놔가지고 모든 객체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을 공통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toString이라는 게 있고요. toString은 객체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주로 언제 쓰이냐? 실제 객체를 문자열로 바꿀 때도 사용이 되지만 이제 디버깅 할 때 객체를 출력해 보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toString을 제정해 놓고 이제 println 객체 하면은 그 객체 그 println 메소드가 이제 그 toString을 이용해 가지고 문자를 얻어와 가지고 문자를 출력해 주죠. 그래서 toString은 주로 이제 디버깅 할 때 이제 만들어 놓으면 이제 많이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equals 메소드는 두 객체의 내부 상태가 같은지 비교할 때 이제 사용하는 메소드이고요. 이제 equals는 두 객체가 같은지 비교할 때 쓰는 거고 만약 어떤 정렬 같은 경우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알고 싶은 경우에는 compare to 메소드를 만들어줘야 되겠고 이 compare to 메소드는 오브젝트에 있는 메소드가 아니라 이제 그 compareable이라는 인터페이스. 그래서 만약 compare to를 오브젝트에 만들어놨으면 편할 것 같지만 그러면 모든 애들이 무조건적으로 compare to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건 아니에요. 모든 애들이 서로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equals는 여기다 만들어놔도 compare to는
이제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해시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해시코드는 이제 자료 구조에서 해싱이라는 기술이 있고, 그 해싱 기술에서는 어떤 데이터의 해시 값을 계산해서 그 해시 값이 준 값의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맵이라는 자료 구조,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들을 이런 해싱이라는 기술을 써서 구현할 수 있는데, 그 해시 코드를 객체의 해시 코드를 해시 값을 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해시 코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맵이나 집합 자료 구조, 해싱을 위한 자료 구조를 사용하고 싶고, 거기에 내가 만든 객체를 저장하고 싶고, 객체 자체를 전달해서 저장하고 싶으면은 이제 이 해시 코드를 제정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클론은 객체를 복제할 때 쓰는 메소드입니다. 자바는 객체를 나도 모르게 복제하는 경우는 없어요. C++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값 전달하거나 뭐 함수에서 반환하거나 이럴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복사 생성자라는 거 호출해 가지고 이제 객체나 구조체들을 복제해 줍니다. 근데 자바는 항상 왔다 갔다 할 때 객체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주소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객체를 인자 전달하거나 함수에서 반환할 때 복제를 직접적으로 할 리는 없어요. 그래서 복사 생성자라는 걸 안 쓰지만 그래도 자바에서도 종종 객체 자체를 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클론을 재정의해서 복제를 합니다. 근데 이 복제는 깊은 복사, 얕은 복사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얕은 복사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깊은 복사가 필요한 애들인데 이제 이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은 어떤 종류의 객체가 오든지 간에 얕은 복사를 해주는 그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재정의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얕은 복사를 하겠죠. 그러면 문제가 돼. 그래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여기는 다른 것과 달리 뭐로 되어 있어요? 프로텍티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함부로 쓰면 안 돼. 퍼블릭에 놓으면 무조건 물려받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냥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 쓰게 하고 싶을 때에는 프로텍트 바꿔놓으면 내가 쓰고 싶으면 또 얘를 퍼블릭으로 바꿔줘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텍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얕은 복사, 깊은 복사 그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바는 동적 언어입니다. 동적 언어라는 거는 실행 시간에 클래스와 관련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객체가 있으면 이 객체가 어떤 클래스의 객체인지 실행 시간에 알 수가 있고 그 정보를 통해서 이 객체가 어떤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메소드를 갖고 있는지 다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알아봐서 또 그걸 통해서 뭐 메소드를 실행하고 뭐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해주는 게 이제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라 그래요. 근데 제가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는 제 교재나 우리 거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고급 객체 그 자바 고급 프로그램이 되려면 이제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를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쓸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나중에 저 클론하다 보면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를 안 쓰고는 또 클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때 가면 약간 소개를 하겠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get 클래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클래스 이제 자바에서는 A라는 클래스를 내가 쓴다. 그럼 A 클래스와 관련된 정보들을 유지하고 있는 객체를 시스템에서 만들어요. 그 객체를 얻을 때 쓰는 메소드가 get 클래스이고요. 이 get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그 클래스를 직접 얻어서 그 동적 언어 특성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get 클래스를 언제 많이 쓰냐면은 두 객체가 동일 객체 타입인지 볼 때 이제 get 클래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거 말고 인스턴스 오브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인스턴스 오브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만 해주지 않아요. 펫이 있고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는 인스턴스 오브 강아지예요. 그리고 인스턴스 오브 펫도 true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강아지인지 보고 싶으면은 get class 해가지고 덕점 클래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살펴볼 때는 이제 get class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차례차례 저 4개의 메소드를 어떻게 내 클래스에 맞게 재정의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get 클래스는 파이널이기 때문에 재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필요할 때 쓰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4개는 이제 내가 보통은 클래스를 만들 때 필요하면 재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심플한 게 toString 메소드예요. toString은 문자열을 객체를 문자열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문자열로 변환해 주는데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쓴다? 디버깅 할 때 프린트로 내가 코드를 쭉 작성하면서 요 순간에 좀 찍어보고 싶을 때 이제 객체를 찍어보고 싶을 때 println x 해가지고 찍어보면 저 println 메소드는 x의 toString을 호출해가지고 문자를 얻어와가지고 그 문자열을 이제 화면에 콘솔에 출력해줘. 그러면 toString은 보통 어떻게 구현하냐면 가장 많은 방법이 string.format을 이용하는 거예요. string.format을 이용해서 내가 출력하고 싶은 값들을 쫙 만들어가지고 출력하면 되겠죠. 뭐 포인트 xy다. 그러면 xy 값을 찍어볼 수가 있고요. 뭐 뱅크 카운트다. 그러면 잔액 정보를 찍어볼 수도 있고 다양한 뭐 다 찍어봐도 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찍게끔 toString 만들어 놓고 찍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toString을 특별하게 프로그래밍 목적으로 쓰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 toString은 이제 뭘 이용해 쓴다? 디버깅 할 때 쓰는 거고요. toString을 만들 때도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가지고 A++ 막 해가지고 코딩할 수 있는데 그거는 성능에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string 포맷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쫙쫙 넣어주니까 더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얘를 만들 때도 디버깅 용도지만 좀 효율적으로 만드시면 좋겠고 효율적으로 만들 때는 이제 string 포맷을 이용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아니면 뭐 string 빌더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뭐 string의 조인 메소드나 뭐 기타 등등 좀 효율적인 방법을 써서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equals 메소드. equals 메소드는 이제 객체의 내부 상태가 같은지 비교할 때 쓰는 건데 이 equals 메소드는 여러분 응용에서는 그냥 대충 만들어서 써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이 있으면은 학생의 학번이 같으면 똑같은 학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equals 메소드는 학번만 비교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원칙은 이 equals 메소드는 두 객체가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멤버 변수를 비교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에요. 물론 그 원칙을 우리가 안 따르고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 쓸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정의한다 그러면 모든 멤버 변수를 이용해서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면 부모가 이제 이 equals 메소드의 서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public, boolean, equals, objec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브젝트 정의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템플릿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인자가 뭐예요? 오브젝트예요. 그러면 이제 원칙은 그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 변수를 비교하는 거니까 이제 그걸 하려 그러면 이 오브젝트 인자를 그 클래스의 객체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되죠. 그 타입 변환을 하기 위해서
인자가 문제가 있는 게 올 수가 있으니까, 오브젝트니까 5만 가지가 다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other가 널인지 먼저 봐요. 널인지. 그 다음에 get 클래스와 other의 get 클래스. 이 get 클래스는 누구의 get 클래스예요? this죠. A equals B 하면 A예요. A의 클래스와 B의 클래스가 맞는지 봐요. 서로 다른 클래스면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리턴하냐? false를 리턴해요. false를 리턴하고 그 다음 줄에는 뭘 하냐면 this와 other를 비교합니다. 요거는 최적화를 하는 거예요. 모든 멤버 변수를 비교해야 되니까 굳이 만약에 A equals A 왔다. 그러면 뭐 이거는 멤버 변수를 비교할 필요 없이 두 개 주소 같으면 비교할 필요 없죠. 그래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요 두 번째를 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별 멤버 변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타입 변환을 하게 되겠고요. 요 타입 변환을 할 때 에러가 날 수 있을까요? 타입 변환할 때? 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널인지 비교를 해봤고 이 other가 데이트 클래스인지 여기서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줄에서는 절대 예외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환한 다음에 쫙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자, 5개 있다. 5개를 비교하면 되고 10개 있다. 10개 비교하면 돼요. 물론 클래스 멤버 분수가 10개면은 문제가 있는 클래스고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 되겠고요. 얘는 부모가 오브젝트인 경우에 이렇게 구현을 해요. 그러면 부모가 오브젝트가 아니라 부모가 다른 클래스예요. 그러면 그 클래스의 equals 메소드가 올바르게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식 클래스의 equals 메소드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멤버 변수를 비교해야 되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비교해야 되죠. 근데 부모가 물려받은 건 내가 직접적으로 비교할 필요 없이 뭘 이용하면 돼요? 부모에 있는 equals 메소드를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부모 거를 호출해요. 이 부모 거를 호출하면은 이 두 개의 문장도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았으면 true를 반환해 줄 거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 최적화는 여기서 통과가 안 돼. 또 하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 other가 엉뚱한 클래스이면은 여기서 실패하기 때문에 false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자식 클래스 데이터로 바꿔서 이제 자식에 추가된 것들만 비교해 주면 돼요. 그래서 항상 equals 메소드를 구현할 때는 요것과 요 줄은 안 변해. 늘 똑같이 가시면 돼요. 요 밑에만 추가로 여러분들 클래스에 맞게 이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쉬었다가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